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훈련소의 오후는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신병 강하나는 이를 악물고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위를 달렸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에도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성철 중사는 팔짱을 낀 채 그늘진 사열대 위에서 경멸적인 시선으로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훈련소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고 강하나는 입소 첫날부터 그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과묵함과 꺾이지 않는 눈빛이 그의 비틀린 권력욕을 자극했다. 아직 멀었나 훈련병 강하나, 내년 하나 때문에 동기들 전체가 쉬질 못하고 있잖나. 박중사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열마저 섞여 있었다. 그는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누군가를 짓밟으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을 즐겼다. 하나는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달렸다. 바로 그때 훈련소 정문으로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것이 하나의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 강지유였다. 약속도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지유는 차에서 내려 위병소에서 잠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곧장 연병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생을 볼 생각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언니가 이곳의 끔찍한 현실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욱 필사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하지만 박 중사는 지유의 존재를 놓치지 않았다. 아름다운 민간인 여성의 등장은 그의 무료한 오후에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제공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에게 다가갔. 면회객이 온 모양인데 아주 좋은 구경거리를 선물해야겠군. 박중사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하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일부러 지유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하나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병장을 갈랐다. 강하나는 비명 대신 짧은 신음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극심한 고통보다 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다. 강지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박성철 중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진 하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게 내년의 한계다.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종심인데 내 눈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지. 그는 다시 한번 지휘봉을 치켜들었다. 지유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모든 훈련병들과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훈련소 상공으로 2대의 헬리콥터가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며 접근하고 있었다. 한 대는 육중한 몸체의 특수부대 침투용 헬기였고 다른 한 대는 날렵한 지휘용 헬기였다. 헬리콥터의 동체에는 선명한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흰머리 수리가 번개를 움켜쥔 형상.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군단의 상징이었다. 훈련소의 모든 장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707군단이 이런 변방의 신병 훈련소에 예고 없이 나타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박성철 중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치켜들었던 지휘봉을 어색하게 내리며 하늘을 쳐다봤다.
헬리콥터 2대는 망설임 없이 연병장 중앙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불어 흙먼지가 사방으로 휘몰아쳤고 훈련병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자세를 낮춰야만 했다. 지휘용 헬리콥터의 문이 먼저 열리고 한 여군 장교의 그림자가 먼지 바람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천천히 트랩을 내려와 굳건히 땅을 딛고 섰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견장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별 2개 소장이었다. 그녀는 바로 강지우 하나의 언니였다. 뒤이어 침투용 헬기에서도 완전 무장한 707 대원들이 신속하게 하차하여 완벽한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훈련된 살상 기계처럼 정확하고 위협적이었다. 연병장을 감싼 것은 더 이상 훈련의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살기였다. 강지우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박성철 중사와 그에게 멱살을 잡힌 채 고통을 참고 있는 동생 강하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박 중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훈련소장과 주임원사가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그들은 감히 강지우 소장에게 10m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일개 훈련소 지휘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전설로만 듣던 707군단장의 분노를 직접 마주한 그들은 그저 제자리에서 벌벌 떨 뿐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동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는 박성철 중사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박 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더러운 손 내 동생에게서 당장 떼지 못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명령 이상의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박 중사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하나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하나는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언니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박 중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부관에게 고갯짓을 했다. 명령을 이해한 부관이 즉시 무장한 대원 2명에게 지시했다.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 중사에게 다가가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현 시간부로 박성철 중사를 불법 가혹행위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부관의 선언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박 중사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707 대원들의 강력한 제압에 입을 떼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끌려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동생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하나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고 군복 위로 드러난 상처 자국을 차가운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왔으니까.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훈련병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함께 썩어빠진 권력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을 목격하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훈련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에 마주친 훈련소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이 훈련소의 모든 지휘권은 707군단이 통제한다. 전면적인 내부 감찰을 실시할 것이다. 한 놈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녀의 선언은 이 사건이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우 소장의 선언은 훈련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소장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렸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더 이상 훈련소 지휘관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대기하던 의무병에게 턱짓으로 하나를 가리켰다. 내 동생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최고의 의료 지원을 제공해 작은 흉터 하나라도 남는 날엔 너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맺힐 수도 있는 약속이었다. 의무병들은 허둥지둥 달려와 하나를 부축했다. 하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언니의 단호한 눈빛에 순순히 그들의 부축을 받았다. 지우는 동생이 의무실로 향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싸늘하게 식은 얼굴로 몸을 돌렸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막 점화되었을 뿐이었다. 부관 현장 통제하고 증거 확보 시작해. 연병장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개별적으로 진술을 받을 준비를 해. 누구도 외부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지휘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부관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즉시 대원들에게 임무를 하달했다. 707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연병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훈련소장과 간부들은 공포에 질린 채 707 대원들이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의 통신 장비는 모두 수거되었고 사무실과 숙소는 즉시 폐쇄 조치되었다. 감히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설적인 707군 단장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한낱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다. 강지우는 훈련소 본부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경호대원들의 군화 소리가 복도를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훈련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장 자리에 태연하게 앉았다. 원래 주인이었던 훈련소장은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지우는 서류 더미를 옆으로 치우며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훈련소장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훈련소장은 억울하다는 듯이 입을 열려 했지만 지우는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몰랐다고 말할 생각은 마라. 지휘관의 무능은 곧 범죄다. 부하가 멋대로 날뛰는 것을 방치한 것은 당신이 그와 한통속이거나 아니면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녀는 책상 위 결제 서류 하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그때 707 감찰팀장이 소장실로 들어와 경례했다. 보고 드립니다. 박성철 중사에 대한 초기 신문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 아니며 일부 간부들의 묵인과 비호 아래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품 횡령에 대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강지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역시나 썩은 사과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 일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즉시 연행해. 이 훈련소 전체가 거대한 범죄 소굴일지도 모르니 뿌리까지 전부 파헤쳐라. 자비는 없다. 그녀의 명령에 감찰팀장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청소에 이골이 난 전문가들이었다. 훈련소장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소장님, 이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이 너무 커지면 군 전체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우는 들고 있던 서류를 그의 얼굴에 던졌다. 군 전체의 명예, 박성철 같은 쓰레기를 방치하고 훈련병들을 폭행하고 군수품을 빼돌리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인가. 당신 같은 인간들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암적인 존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훈련소장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섰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상 조용히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당신을 포함해서 이 부패 사슬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이것이 내 동생을 건드린 대가이자 707군 단장으로서 나의 임무다. 그녀의 선언에 훈련소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던 하나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보다 언니의 분노가 더 걱정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강지우는 한번 분노하면 적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하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잠시 후 지우가 직접 의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의무관으로부터 하나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조금 표정을 풀었다. 그녀는 의무관과 다른 병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잠에 단둘이 남았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있는 하나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말하지 않았어?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냔 말이야. 그녀는 동생의 어깨에 난 멍 자국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언니는 군단장이야. 이런 사소한 일로 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건 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로서 동정을 받기보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다. 지우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하나야,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부당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해. 약속해.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제야 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감찰팀장으로부터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박성철이 언급한 간부들을 연행했으며 그들의 사무실에서 군수품 횡령과 관련된 장부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였다. 지우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만 더 쉬고 있어. 내가 이 쓰레기들을 모두 청소하고 올게. 네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깨끗한 군대를 만들어 주겠어. 그녀는
동생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의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적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철의 지휘관 그 자체였다. 지우는 곧바로 훈련소 내에 임시지휘 본부를 설치했다. 707의 통신 장비와 정보 분석팀이 신속하게 배치되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신병 훈련소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최전선 작전 기지였다. 지우는 작전 지도 앞에 서서 체포된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몇 명의 비리, 군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군 전체를 위한 거대한 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707 특수임무군단의 감찰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훈련소는 마치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모든 것이 해부되기 시작했다. 감찰 팀원들은 군사 경찰이나 일반 감찰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적진의 침투에 정보를 빼내고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추적하는데 특화된 인재들이었다. 이런 그들에게 훈련소의 부패 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훈련병 전원에 대한 심층 면담이었다. 강지유 소장은 모든 훈련병들에게 완전한 신변 보호를 약속하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조리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을 독려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던 훈련병들도 박성철 중사와 그 일당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뒤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강하나의 진술은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박 중사가 특정 보급관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 야간에 외부 차량이 부대 물자를 싣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일부 간부들이 훈련병들의 부식비를 횡령하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감찰팀장은 그녀의 보고를 받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피해자라기보다는 마치 잘 훈련된 정보요원처럼 보였다. 강지유 소장이 왜 그토록 아끼는 동생인지, 그리고 왜 이 사건에 그토록 분노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나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강인한 군인이었다. 하나의 진술을 시작으로 다른 훈련병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일상이었고 간부들의 사적인 용무에 동원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훈련병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훈련소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간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대한 착취 현장이었다. 증언이 쌓여갈수록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박성철 중사는 단순히 폭력적인 하급 간부가 아니었다. 그는 훈련소장과 군수 참모를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훈련병들을 통제하고 반항하는 이들을 폭력으로 억누르며 비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707의 사이버 수사팀은 훈련소의 모든 회계 장부와 컴퓨터 기록을 압수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그들은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하고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며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곧이어 유령 회사를 내세워 군수품을 빼돌리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훈련소장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박성철 개인의 일탈일 뿐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찰팀이 그의 차명 계좌, 내역과 내연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눈앞에 들이밀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강지윤은 이 모든 과정을 임시지휘본부에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 훈련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패 사슬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이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사 범위를 훈련소와 거래해온 외부 납품 업체들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훈련소 출신 간부들이 현재 복무하고 있는 다른 부대들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건의했다.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군 내부의 일부 세력들은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표했지만 707군 단장의 막강한 권한과 여론의 지지 앞에서 감히 제동을 걸지 못했다. 사건은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정예 707군 단장이 직접 신병훈련소의 비리를 적발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여론은 군의 자정 능력을 칭찬하며 강지우 소장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순식간에 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한편 완전히 회복한 강하나는 다시 훈련에 복귀했다.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패한 간부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707에서 파견된 교관들이 임시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의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 안에는 불필요한 폭력이나 인격 모독은 없었다. 오직 강한 군인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만이 존재했다. 동기들은 이제 하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군단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에 존경심을 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빽 있는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워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을 선물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싶은 평범한 군인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훈련에 매진했다. 언니의 명예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훈련소장을 정점으로 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군수품을 빼돌리는 것을 넘어 인사청탁과 승진 비리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돈과 연줄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진급하지 못하고 무능해도 뇌물을 바치면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군의 근간을 좀먹는 심각한 범죄였다. 강지우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이성과 법의 잣대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군 법무실과 협력하여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훈련소 내부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체포된 간부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거대한 두 개 작은 구멍이 뚫리자 걷잡을 수 없는 탕류가
터져 나온 것과 같았다. 강지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부패한 자들의 제국의 깊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궁지에 몰린 쥐들은 필사적인 발악을 시작했다. 훈련소장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강지유 소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강하나였다. 그들은 강하나를 문제 있는 훈련병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뇌물을 받고 구속된 일부 간부들을 회유하여 하나가 평소 선동적이고 규율을 어기는 문제아였다는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한 그녀가 군단장인 언니의 배경을 믿고 오만하게 행동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여론을 흔들어 강지우 소장의 수사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국방부 내부에 있는 자신들의 뒷배를 통해 강지우에게 압력을 넣으려 시도했다. 707 군단장의 월권 행위가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과도한 수사가 선량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표적 수사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이런 종류의 정치 공작과 음모에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발악을 비웃으며 더 큰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군. 쥐새끼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양이야. 지우는 부관의 보고를 받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몰아넣는 사냥꾼의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언론에 흘린 정보는 누가 주도했지, 그리고 국방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 707 정보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고 정보원을 활용하여 음모의 배후를 추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공작의 중심에 국방부 군수본부장인 이진섭 장군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번 훈련소 비리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훈련소장의 오랜 후원자였다. 이진섭 장군은 군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군수물자 납품권을 무기로 수많은 기업들과 검은 거래를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한 막대한 부를 이용해 자신만의 파벌을 구축했다. 훈련소는 그의 자금 세탁 창구이자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다. 강지우의 수사는 그의 제국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강지우는 이진섭이라는 거물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잔챙이들만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 기회에 부패의 머리를 잘라내야만 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이진섭을 끌어내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수사 정보를 조금씩 언론에 흘렸다. 단 핵심적인 증거는 철저히 숨긴 채 이진섭 장군이 불안감을 느끼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만한 정보들만 공개했다. 예를 들어 훈련소와 거래한 특정 업체의 비리, 장부가 확보되었다는 식의 정보를 흘려 그와 관련된 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강지우는 자신의 정보팀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믿었다. 그녀가 놓은 덫으로 먹잇감이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초조해진 이진섭 장군은 훈련소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모든 비리 증거를 즉시 파기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 모든 통화 내용은 707 정보팀에 의해 고스란히 녹취되고 있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접촉하는 과정 회유와 협박을 하는 목소리까지 모두 기록되었다. 이진섭과 그 일당은 자신들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한편 강하나에 대한 흑색 선전은 생각보다 거셌다. 일부 보수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군단장 동생의 갑질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기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어났다. 그러나 707 교관들의 엄격한 통제와 무엇보다 강하나 자신의 떳떳한 행동 덕분에 큰 혼란은 없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성실한 모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땀 흘리고 고생했던 동기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녀를 옹호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강지유는 동생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에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 또한 하나가 군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만 집중했다. 덫은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이진섭의 지시를 받은 훈련소 측근들은 한밤중에 몰래 회계 서류를 소각하려다 잠복하고 있던 707 대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또한 핵심 증인인 보급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던 시도 역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707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들의 모든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진섭 장군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진섭의 비자금이 숨겨진 차명 계좌 중 하나를 동결시켰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자금줄이 막힐 것을 두려워한 이진섭은 결국 직접 자신의 비밀 대리인을 만나 자금 이동을 지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는 이미 707 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이진섭이 대리인에게 돈 세탁을 지시하는 대화 내용과 증거물들이 오가는 장면은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통해 모두 기록되었다. 이제 이진섭을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질 순간이 임박했다. 강지우가 친 거미줄에 가장 큰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이제는 수학의 시간이었다. 강지우 소장은 이진섭 장군과 그의 대리인이 만나는 현장을 급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잠복해 있던 707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밤의 정적을 깨고 그들은 순식간에 목표물들을 제압했다. 이진섭 장군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완전 무장한 707 대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우, 내년이 감히 이진섭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믿고 오만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대원들은 아무런 감정 없는 기계처럼 그를 제압하고 연행했다. 현장에서는 돈 세탁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원본과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확보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국방부 군수본부장이 현역 군단장에 의해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 군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강지우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했다.
누구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군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지우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냉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진섭 장군의 신병을 확보하자마자 그녀는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의 비밀 금고에서는 수많은 차명 계좌 내역과 그동안 그가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었던 군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담긴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그 장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를 뒤흔들 만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군 장성들의 승진 비리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리베이트 군사, 기밀 유출 정황까지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이 장부를 확보하는 순간 자신의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군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707의 최고 분석가들이 투입되어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자금의 흐름 인물 간의 관계 범죄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강지우는 직접 팀을 지휘하며 단 하나의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한편 훈련소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훈련소장과 핵심 간부들은 이진섭 장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뒷배가 사라지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미궁에 빠져 있던 몇몇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졌고 숨겨져 있던 비자금의 행방도 드러났다. 박성철 중사부터 시작된 작은 균열은 이제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다. 부패한 자들의 연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훈련병의 신분으로 묵묵히 지켜보았다. 언니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전쟁을 보며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언니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썩어빠진 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훈련에 더욱 매진하여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 사격 각계전투, 유격훈련 등 그녀는 그 어떤 훈련에서도 남자 훈련병들에게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패한 간부들이 퍼뜨렸던 문제아라는 흑색 선전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동기들도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겸손함,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비공식적인 리더로서 동기들을 이끌었고 훈련소 내에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지우가 바라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을 때 강지우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요청했다. 그녀는 이진섭 장군을 포함하여 비밀 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리, 연루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범죄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국방부 장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군의 현실이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강지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건을 덮는다면 당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군은 서서히 썩어 무너질 것이다. 반대로 이들을 모두 척결한다면 군 창설 이래 최대의 숙군 작업이 될 것이며 엄청난 혼란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오랜 침묵 끝에 장관이 입을 열었다. 강 소장, 나는 그대를 믿네. 그대의 뜻대로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네.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내가 막아줄 테니 소신껏 임무를 완수하게. 그의 눈에는 군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법적인 정당성과 최고 지휘관의 지지까지 확보되었다. 강지우는 군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비밀 장부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사정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강지우라는 흔들림 없는 강철의 여인이 서 있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군사법원은 군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했다. 피고인석에는 박성철 중사부터 시작해 훈련소장, 그리고 국방부 군수본부장이었던 이진섭까지 수십 명의 전현직 군인들이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증인석에는 강지우 소장이 직접 섰다. 그녀는 707군단장의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지휘관이 아닌 이 거대한 부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고발자이자 증인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군검사는 강지우가 지휘한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돈 세탁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내역과 비밀 장부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피고인들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다.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었다. 그들은 증거가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강지우 소장의 개인적인 원한이 개입된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강지우의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증언 앞에서 힘을 잃었다. 피고인 이진섭 측 변호인은 본 사건을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강지우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피고인 이진섭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강지우는 잠시 피고인석에 앉은 이진섭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본 뒤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군을 좀먹는 부패와 비리를 보고도 눈 감을 수 없었던 군인으로서의 분노는 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부당한 폭력은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도둑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전우에 대한 신뢰라는 군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짓밟은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료 군인들을 착취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이유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패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른 군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만했던 피고인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강하나가 증인으로 출석한 순간이었다. 이제 막 신병 훈련을 수료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단 그녀는 훈련병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을 두려움 없이 마주보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증언했다. 박성철 중사는 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불의가 더 이상 우리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굳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강하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모든 부패한 군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피고인들의 변명은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언니인 강지우는 방청석에서 그런 동생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애틋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는 이미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게 성장해 있었다. 수일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범인 이진섭 전 군수본부장에게는 군사 기밀 유출 및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훈련소장을 포함한 핵심 공범들에게도 수십 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박성철 중사는 상습 폭행 및 직권 남용 뇌물 공여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제국은 법의 이름 아래 완전히 붕괴되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지우는 법정을 나서는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내 동생. 정말 자랑스럽다. 지우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하나는 언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언니야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법원 건물을 나서며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썩은 가지들을 잘라냈을 뿐 이 나무가 다시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야. 자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군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우 소장이 주도한 숙군 작업은 군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감시 체계가 도입되었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되었던 신병훈련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강직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장교들이 부임했다. 훈련 프로그램은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불필요한 가혹 행위와 부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곳은 진정으로 국가를 지키는 용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하나는 이등병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부사관학교에 입교했다. 그녀는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가 아니라 병사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부사관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강지우는 휴가를 내어 부사관 학교 근처에서 하나를 만났다.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만난 자매의 모습은 평범한 여느 자매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 앉아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다. 요즘 군 생활은 할만해. 아직도 너 괴롭히는 녀석은 없고? 지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언니. 요즘은 다들 나 무서워서 피해 다녀. 707 군단장 동생을 누가 건드리겠어. 그녀의 농담에 지우도 소리내어 웃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잠시 웃음을 거둔 지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동안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 내가 좀 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미안해하지 마.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군의 그 거대한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건지도 몰라.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더 큰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어. 나는 박성철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힘없고 약한 병사들을 지켜주는 강하고 정의로운 부사관이 될 거야.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에 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동생은 이미 자신을 뛰어넘는 그릇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저녁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걸었다. 지우는 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항하는 세력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생과 같은 후배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나야, 지우가 툭 던지듯 물었다. 나중에 네가 부사관이 되면 우리 707에 지원해 볼 생각은 없어.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바람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동생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언니.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평범한 병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지휘관이 되고 싶거든. 언니처럼 높은 곳에서 군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처럼 낮은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잖아.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생의 대답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숙하고 현명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는 정말 동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다.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강지우와 강하나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롭고 더 자랑스러운 조국을 위해 훈련소의 연병장에서 시작되었던 한 신병의 고통은 이제 군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